3강, 3강 복습과 4강 예습 하고서 넘어갈게요. 3강의 주제는 아름다움의 기원이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강의 아름다움의 기원을 그 3강 때 어디서부터 풀었냐면은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에는 그게 이제 질서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질서 또는 에너지인데 그게 만약에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혼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상화 같은 거. 근데 그것이 혼돈으로 보이든 아니면 질서 있게 구상화, 정말 잘 그린 그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네겐트로피라는 것이 들어있다. 즉 엔트로피의 반대, 죽음으로부터 얘가 죽으려면 이제 한참 남은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그린 그림을 할지라도 그래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런 명화가 하나 있는데 그 명화는 이제 오랫동안 표류해가지고 죽어간 시체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호를 요청하는 사람도 그린 그 그림인데 이제 그 그림이 유명해진 계기는 그 전에는 대부분 성화만 그렸어요.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그랬는데 굉장히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그 이전에 그 고전주의 방식으로 묘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사진 찍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는 것은 저는 이제 네겐트로피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완벽하게 죽지 않은 무언가 생명력을 본다라고 이제 저번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신이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또 이 세상에 차별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벽한 예측 가능성으로 넘어감으로써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의외로 살아갈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능과 전지가.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꽉 차 있어요. 거의.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일부러 멍청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요. 이세돌처럼 머리가 아주 좋게 태어난 사람과 또는 뭐 전능하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저는 그 가치를 정반대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능하게 태어난 존재일수록 무능하고 더 무지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존재일수록 그 사람이 이 우주와 지구에 선물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차별점이라는 걸 선물했다는 거죠. 좀 못생긴 사람들 밑에 쫙 깔아줘야 우리 여학생들 데이트 갈 때 그죠. 꼭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얘가 옆에서 있어줘야 내가 예뻐 보이니까. 근데 바로 그 단순한 비유지만 거기서 그 차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차별을 더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거나 뭐 전응아 뭐 그렇죠? 또는 뭐 정신적인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살아갈 어떤 이유라든가 그 차별점을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천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별점하고 그 차별점이 뭐냐면은 그게 전능을 깨부신 거예요. 신이 전능성을 깨부시면은 그런 차별점이 생겨요.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지함을 깨버리게 되면은 무지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바로 섹스예요. 섹스. 사람들이 성적인 쾌감을 어떻게 강하게 느끼는지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예측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성적인 쾌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자위를 할 때는 쾌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뭐냐면은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오빠가 거칠게 다뤄줘서 난 참 좋아. 뭐 이런 우리 뭐 이렇게 에로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는 대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남자는 너무 예측 불가능성이 많은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안 움직여 이 오빠는. 그래서 야 뭐 가자 어디 끌고 갔더니 막 이상한 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 여자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도 상의를 않고 지 멋대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남자가 있어요. 저 손잡아봐도 돼요? 뭐 내지는 키스해봐도 될까? 진짜 매력이 없거든요. 확 좀 거칠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항상 그런 식인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장점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왜 함부로 뻥뻥 사고를 치지 않아요? 물어봐 와이프한테. 이거 해도 될까? 손잡아도 될까? 똑같아요 패턴은. 근데 그거는 연애할 때는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결혼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성적인 쾌감이라는 것도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예측 불가능성이 예측 가능성이 됐을 때 우리가 성공해 나간다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도박을 할 때도 확률이 낮은데 거기에 돈을 걸었는데 자기가 맞았다 이거죠. 로또가 맞았어. 굉장한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행에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예측 불가능성인데 결과가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인간들은 쾌감을 많이 느껴요. 예측 불가능성, 근데 결과는 좋을 때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거죠. 굉장히 무서웠는데 잘 해결됐을 때 이런 거죠. 그때가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지만 그 긴장감 호르몬이 나오지만 거기를 딱 돌파하면 도파민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그 쾌감이 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그게 성적인 부분이든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든 자기 개발을 향해서 가던 간에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자기가 몰랐던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시 그것이 예측 가능에 져버리면은 또 다른 예측 불가능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한번 늦바람이 나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찾게 돼 있거든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약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대뇌를 마비시키게 되면은 이 우주에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자극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제정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상상을 해도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예측 불가능성을 즐기는 겁니다. 마약도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의 그 기저에는 바로 전지성을 깨뜨림으로써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드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는 장애물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때 생각해 봐야 될 인문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 예측 불가능성, 이 장애물 자체가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신이 전능함과 전지함을 깨뜨렸을 때, 그래서 그 반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개개인이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좀 너무 종교적이니까. 그래서 창의성으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예측 불가능성을 얼마만큼 포용하느냐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수적인 두뇌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지금 왜 돈을 잘 벌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보수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난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쭉. 예측 불가능이 없이 항상 내 통장에 이 금액이 계속 꽂히고 저 월세 내는 저 사람들이 월세 깎아달라고 안 하고 계속해서 예전처럼 월세가 점점 해년마다 올라가면서 쭉 월세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측 가능성이죠. 근데 그게 안정권에 이른 사람들이 왜 창의성이 사라지냐면 바로 그 예측 가능성 때문에 대기업도 점점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미래특허 119에서 왜 대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대기업이 성장해왔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그 창의성이 사라져가게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창의성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닌 거죠.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천재다 그러면은 생물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뭐 태권도의 고수다 그럼 그 다음에 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요가는. 거기서 예측 불가능성이 자기가 모르는 게 갑자기 또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측 불가능성을 더 많이 포용함으로써 자기가 창의적이 되고자 한다면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배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좁은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많아. 이 사람은 또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도 않아.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측 불가능성을 자기 삶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치매 연구를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치매 연구를 했을 때 의외로 재밌는 그 결과들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청소부보다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청소부는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죠. 근데 청소부한테 예측 불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날씨가 변해요. 어떤 날은 눈이 와서 힘들어. 그죠? 막 챙이 채워야 되고, 그죠? 겨울에. 제가 청소부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겨울이 차라리 낫답니다. 여름이 미친대, 여름. 왜냐면 냄새 때문에.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몸에 다 내리대요.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만 안 오면. 겨울에 또, 근데 겨울에 최대 그 단점이 있대.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버린대, 통 안에서. 그래가지고, 통을 뒤집어가지고 막 망치로 때리는데,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통이 자꾸 깨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통 만드는 업체한테 겨울만 지나면 한 5%에서 10%를 다시 주문을 해야 돼. 통이 깨져가지고. 아무튼.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청소부들은. 그, 날씨가 일단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쓰레기가 변해, 쓰레기 종류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쓰레기 종류가 변해.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장소가 변하고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측 불가능성이. 그래서 이게 청소하고 나서 맨날 뭐 술 마시고 막걸리에다 소주 타서 먹더라고요. 주로 분들은. 맥주를 안 타요. 소주하고 막걸리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술을 마셔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매가 잘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운동을 하잖아요. 몸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성이 의외로 많아. 근데 자, 회계사, 변호사, 판사 같은 경우를 봅시다. 예측 불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혼할 때 그 법정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판사가 딱 와서 이 사람 정말 한편으로 좀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이혼 커플이 대기실에 한 30쌍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최종 판결 딱 들어가니까 묻는 말이 뭐 대략 이런 거예요. 신중하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자녀도 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멘트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이혼하고 나서도 뭐 후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답을 다 해야 돼. 한 5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모두 예 하고 둘 다 이기가 없어야 돼요.
그럼 딱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한 300번 그 질문을 할 것 같은 거야. 300번. 네, 그 이현종 판사가. 거기 예측 불가능성이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측 불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고집했을 때 열심히 했죠. 거기까지는 모르는 게 많았죠. 그 다음에 맨날 아는 것만 했죠. 치매가 빨라. 두뇌가 신선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stay foolish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 속에 자기를 두라는 거예요. stay foolish.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foolish가 바보스러운 일이니까. stay hungry는 뭐냐면 히딩크가 얘기했죠.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리고 그때 뭐 16강, 8강 올라갈 때 히딩크가 한 얘기. 더 올라가야 될 산이 많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stay hungry죠. 그러니까 stay hungry는 그 욕망 같은 거예요. 그 욕망은 생명력 같은 것이고,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내지는 세계가 많다는 걸 느끼는 게 stay foolish면은, stay hungry는 예를 보면 그냥 뭔가 부딪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근데 stay hungry와 stay foolish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stay hungry가 없으면 stay foolish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자는 결핍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게 창의성에 관한 건데, 기존의 뭐 창의성 강사들이 하는 것과 제가 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창의성을 살펴보도록 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애들을 창의적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몇 가지가 남아요.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못할 분야가 굉장한 창의성, 약한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모아서 조합하는 능력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약한 창의성으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약한 창의성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차라리 공부를 안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공부는 할 만큼 했는데 실업자가 될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게. 그러니까 강한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강한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자녀교육에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